자, 근데 입찰 진행 내역을 보시면요. 20억 6,300부터 진행했던 물건이 계속 유찰이 되다가 2억 4,200만 원일 때 3명이 응찰해서 4억 1,789만 9천 원에 낙찰받았던 분이 대금 미납합니다. 그래서 이분 입찰 보증금 약 2,400여만 원을 몰수당하죠. 굉장히 높이 썼어요. 네. 최저가 2억 4천인데 거의 뭐 한 2억 정도를 더 써서 낙찰 받았다가 대금 미납하고요. 다시 재매각을 진행해서 12월 7일 날 2억 4,279만 9천 원에 입찰했는데 법인에서 2억 4,900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단독으로 응찰해서 낙찰받았는데 또 미납을 합니다. 이때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 20%였으니까 4,800만 원 가량을 이제 날렸고요. 이번에 또다시 2억 4,279만 9천 원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감정가 20억이 넘는 상가주택이 무려 7번이나 유찰이 돼서 현재 최저가가 2억 4,2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일산에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이 건물 안에는요, 무려 원룸이 31개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점포 2개. 그래서 월세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원룸 임대료 받고 1층에 임대료 어느 정도 받으면요. 총 추정되는 임대료가 무려 1,0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전세 원룸 한 개당 7천만 원 정도 전세를 놓게 되면요. 전체 보증금이 무려 20억이 넘는 전세 보증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물건이 왜 이렇게 감정가 대비 무려 12%인 2억 4천까지 유찰되고 있는지 이게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이 지금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2018타경 1120입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가주택이에요. 감정가 보시는 것처럼 20억 6,375만 7천 원에서 현재 감정가 대비 12%인 2억 4,279만 9천 원까지 유찰돼 있어요. 토지 면적은 약 82평이고요. 건물은 191평.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건물이죠. 다가오는 입찰은 9월 20 수요일 날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입찰 진행 내역을 보시면요. 20억 6,300부터 진행했던 물건이 계속 유찰이 되다가 2억 4,200만 원일 때 3명이 응찰해서 4억 1,789만 9천 원에 낙찰받았던 분이 대금 미납합니다. 그래서 이분 입찰 보증금 약 2,400여만 원을 몰수당하죠. 굉장히 높이 썼어요. 네. 최저가 2억 4천인데 거의 뭐 한 2억 정도를 더 써서 낙찰 받았다가 대금 미납하고요. 다시 재매각을 진행해서 12월 7일 날 2억 4,279만 9천 원에 입찰했는데 법인에서 2억 4,900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단독으로 응찰해서 낙찰받았는데 또 미납을 합니다. 이때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 20%였으니까 4,800만 원 가량을 이제 날렸고요. 이번에 또다시 2억 4,279만 9천 원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건물 등기를 보시면은요. 경매 신청은 박모 씨가 신청한 강제 경매 사건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압류가 2018년도 3월 27일에 설정이 돼 있어요. 청구금액 6천만 원으로 하는 요 가압류는요.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인한 가압류로 보여집니다. 요게 가압류가 이제 말소 기준 느끼인데요. 사실상은 해당 부동산에는요. 먼저 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이 전세권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전세권이 이 건물 전체에 설정된 게 아니고 범위가 5층 남쪽 중앙 26제곱미터 여기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전세권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말소 기준기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말소 기준기로 볼 수 없는 거고요. 전세권보다 후순위에 설정돼 있지만 이 건물 전체에 설정돼 있는 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자, 토지 등기부 등본 보시면
소유자 나모 씨로하는 2021년도 4월 15일자로 대위로 등기가 됐는데 이 김모 씨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요게 또 말소 기준일게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토지에는 설정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에 가압류한 요 윤 씨가 토지에는 가압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는 최선 순위 권리가 각각 요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건명세서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에 이렇게 총 3개의 권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5년 10월 14일자 전세권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말소 기준 등기로 볼 수가 없어서 요거는 제외를 시키고요. 건물에 대한 말소 기준 등기는 2018년 3월 27일 가압류, 토지에 대한 말소 기준 등기는 2020년도 5월 3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토지에 대한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바로 2018년도 3월 27일자 가압류 요거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임차인들이 신고가 돼 있어요.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대부분 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들이 102호의 경우에는 상가 점포인이기 때문에 보증 2천에 1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은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보시면 주거용 전세 임차인들 보면은 보증 5,500, 6천만 원 이래요. 자, 이 임차인들은요.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32명 정도가 돼요. 요 임차인들이. 32명. 대부분 보증금이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최우선 변제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이 먼저 보증을 배당을 받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선순위 이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요. 이 일산의 경우에는 보증 8천만 원이 할 때 2,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 2,7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임차인이 현재 32명이잖아요. 2,700만 원에 대해서 32명을 최우선 변제해 주게 되면 배당할 금액이 8억 6천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2억 4천이죠? 그럼 낙찰된 금액을 이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이 싹 다 갖고 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에 대한 배당 한도는요. 매각 대금의 2분의 1 한도로 배당이 되죠. 따라서 만약에 2억 4천 정도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2분의 1인 1억 2천만 원 갖고 32명의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이 안분 배당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2명의 임차인으로 배당을 해보면 한 사람당 375만 원이 됩니다. 네. 375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아가요.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이 거의 다 대항력이 있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5천에서 7천 정도 되는데 최우선 변제로 375만 원을 받아가게 되니까 어때요? 최우선 변제 보증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수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자,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사항 뭐냐면 최선순위 담보권. 여기서 전세권이 6천만 원이거든요. 자, 6천만 원이 배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억 4천 중 1억 2천은 최우선 변제, 1억 2천 중 전세권자에게 6천만 원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담보물권자를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해당 부동산에는요. 네, 그 담보물건이 전세권인데 같은 날짜에 속해서 8천에 2,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6천만 원 그리고 또 나머지 다음 담보물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산의 경우에는요. 현재 최우선 변제 금액 대상이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4,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8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초과하는 2,1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가 돼야 되는데 역시 2,100만 원이 32명이 배당이 되면 낙찰가를 초과하게 되니까 남은 잔액에 대한 2분의 1 범위 내에서 32명이 또 안분 배당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할 때는 자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좀 낙찰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1인당 배당이 약 한 40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가능성이 커요. 400만 원 내외 정도. 나머지는 인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최우선 변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대항력 임차의 보증금의 합이 약
1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전세권 6천만 원도 인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3억이 넘는 약 13억 6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억 4천에 낙찰받죠? 그리고 13억 6천만 원을 인수하게 되면 총 취득가액은 16억 정도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16억 정도. 만약에 이 상가주택이 월세를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올 월세로 돌렸을 때. 그래서 2억 4천에 낙찰받고 인수하는 금액 약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 16억 정도의 낙찰받고 만약에 취득을 하고 월세를 1,000만 원도 받으면 수익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수하는 금액도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인수하는 금액 외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 보시면요. 1층 점포 2개로 현재 이용 중에 있고요. 자, 2층 보시면은요. 이렇게 원룸 7개 호가 이용 중이죠. 네, 7개 중인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잠시 후에 건축물 대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각 층별 원룸의 개수가 7개씩 6층 이게 원래 옥탑이 없던 것을 옥탑을 원룸으로 3개를 이용 중에 있는 겁니다.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자, 건축물 대장 보시면 여기 위반 건축물 돼 있죠. 위반 건축물. 용도 보시면은 1층하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물론 이제 1층은 점포로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2층 같은 경우에 지금 사무소를 원룸 7개로 이용 중에 있잖아요. 일단 이게 위반 사항이 될 것이고 3층, 4층 현재 다가구죠. 그리고 5층도 용도가 다가구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보시면 무단 대수선 이렇게 돼 있죠. 자, 뭐가 무단 대수선이냐? 여러분들 이런 우리나라의 상가주택 건물들 보면요. 주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해진 가구 수보다 방 개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건물이 허가받을 때 원래 각 층별 몇 가구로 허가받았느냐?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감정평가서에 그런 서류가 첨부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원래 허가받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요. 바로 건축물 현황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 현황 도면. 이 건축물 현황 도면은요. 원래 최초에 허가받은 그 도면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출입문을 통해서 한 층당 몇 가구 허가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해당 건물은 층별 원룸이 7개가 있잖아요. 자, 이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7개 호수가 맞느냐 확인하려면 해당 물건에 대한 건축물 현황 도면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래 타인의 건축물 현황 도면은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해서 열람 발급을 신청하는 건데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경매 참가자들이 예외적으로 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예, 이렇게 세움터 사이트 들어가시고요. 회원가입 안 하신 분은 회원가입하시고 회원가입하신 후에는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한 후에요. 여기 상단에 민원 서비스 메뉴 가시면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요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에는 원래 본인 소유 건축물 신청하는 게 있고요. 본인 소유가 아닌 건축물 신청하는 게 있어요. 경매는 요걸 선택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황도면, 층별 현황도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번에 5건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신청할 민원 담기.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으로 하거나 열람으로 가거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인 자격란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이게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내문에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 감정 초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이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여기다가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누르셔갖고 여러분 PC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된 입력을 해주시면, 신청을 해놓으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한 2, 3일 후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건축물 현황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 1층의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1층 근생 시설로 돼 있고요. 그리고 2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근생 사무소 2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요거를 원룸 7개로 이용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층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받아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자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복도를 따라서 출입문이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주방 거실이 있고요. 왼쪽에 방 하나 있고 방 2개 있고, 다시 말하면 투룸 구조와 주방 거실로 된 한 개호, 이렇게 한 가구 있고요. 또 복도를 통해서 이쪽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역시 방 1개, 방 2개, 주방과 거실 구조로 된 한 가구. 다시 말하면 3층은 두 가구예요, 원래 허가가. 그런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방 쪼개기로 7개 호를 만든 거예요. 자, 4층도 보시면 4층도 원래 두 가구입니다. 그죠? 3층하고 똑같은 구조죠? 방 2개의 구조로 된 두 가구죠. 그런데 5층의 경우에는 또 구조가 좀 달라요. 이렇게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별도의 안쪽에 출입문이 따로 없죠? 그래서 방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된 한 가구예요. 근데 이 한 가구를 무려 7개로 방을 쪼개놓은 거죠. 바로 이런 사항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황과, 그리고 실제 현황과 건축물 현황도면 상의 가구 수가 다르다는 거는 불법적으로 방 쪼개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니까 수익률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현재 적발인 상태고 위반 건축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매년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마도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1,000만 원을 받는데 월 이행강제금이 만약에 2, 3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임차하게 되는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월세로 놓게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불법 방 늘리기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한 현재 현황과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물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일단은 대학력인 임차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낙찰가 매우 내려갔어요. 물론 입찰가를 사실은 지금 2억 4천에 낙찰받으나 입찰가를 16억을 쓰나 큰 차이는 없어질 겁니다. 그죠? 대신 16억에 낙찰받으면 이거를 법원에다 16억 내야 돼요. 근데 대출이 안 될 겁니다. 왜냐?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죠? 그리고 현재 인수하는 권리들이 배당 요구 하지 않은 임차인이 또 2명 있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될 겁니다. 16억에 낙찰받고 임차인이 배당받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대출이 안 되니까 16억을 법원에 잔금 내봐야겠죠. 이 부담이 오잖아요. 근데 현재 2억 4천에 낙찰받으면 대출 없이 2억 4천을 내는 건 부담이 안 생기죠. 그리고 임차인들 나갈 때 보증금을 한 명씩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임차인 때 보증금 받아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임차인이 다 거의 다 전세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로 돌리지 않고 전세로 놓게 되면 이행강제금 매년 제가 봤을 때 수천만 원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부담하실 거예요? 전세로 들어가면 내 투자되는 돈은 없겠지만 매년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담할 거냔 말이죠. 결국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월세는 보증 500만 원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되고, 월세는 제가 봤을 때 방 하나당 30에서 3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수익률은 굉장히 높겠지만 이행강제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지금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 5천에서 7천만 원을 반환해줘야 되는 현금 여력, 이걸 갖추셔야 돼요. 결국은 이 물건은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 해서 약 한 14억 정도, 14억 정도 또는 14억에서 최대한 15억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입찰가를 16억을 써내면 법원에 목돈으로 넣고 임차인들이 배당으로 받아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2억 4천 낙찰받으면 임차인이 나가는 순서대로 돈을 마련해서 반환을 해주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감정가 20억 넘는 이 상가주택이 왜 2억 4천까지 유찰되느냐 아시겠죠? 아마도 유찰이 더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5천만 원 낙찰받는다. 그럼 취득할 때 부담은 없죠. 취득하는 부담은. 5천만 원 법원에 그냥 내기만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으니까. 근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을 안 해주면 또 경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아마도 지금 나가려고 다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순차적으로 나가진 않을 거고, 빨리 보증금 내달라고 낙찰자에게 막 연락 오고 막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돈 약 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현금 여력을 딱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0억이 넘는 상가주택이 왜 2억 4천까지 유찰되는지 이해되셨죠? 네. 이런 순서대로 권리분석,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경매에서는요, 이런 다양한 권리 분석, 또 이런 서류에 대한 검토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10월 17일 날 MPL 정규 과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 또는 경매 투자 경험 있으신 분들 MPL 투자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MPL 투자는요, 경매 투자와 달리 굉장히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방식인 맞습니다. 하지만 MPL에 대한 정확한 개념, 경매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수익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 때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MPL 강좌가 없었는데, 현재 MPL 대부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MPL 투자를 하고 있는 안용호 대표와 함께 저하고 콜라보로 5회로 된 MPL 정규과정 10월 17일 날 개강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선능력 앞에 있는 더 모임이라는 세미나실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MPL 투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공부하시면 경매와 또 다른 이런 재미 또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L에듀 통해서 공부하셨던 다시 말하면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수강생 멤버들에게는요,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별도의 수강 링크를 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분들도요, 2명 이상이 등록하시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또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할인제도 이용해서 저렴하게 또 수강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